준비가 되셨다고 합니다. 자, 2부 사회를 맡은 저는 김소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박주영 부원장님의 발제를 한 30분 정도 듣고요. 그다음 이제 이어서 토론을 들을 건데요. 오늘 토론을 해주시기로 했던 두 분 중에 한 분, 김재한 박사님께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셔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토론문을 미리 이제 자료집에 보면 토론문이 이제 준비되어 있어서요. 제가 대신 있는 곳으로 토론을 대신 하도록 하고요. 박주영 부원장님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소개와 발제를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쨌든 민주부에서 이런 큰 좀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발제 기회를 또 주셔가지고 일단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는 현재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법률원이 또 이제 정책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노동 관련된 좀 정책 전반에 대한 법률 정책들을 좀 총화하고 해내는 그런 이제 공간들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어서 좀 부족하지만 그 정책연구실 업무들을 좀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그 2부 그 발제와 관련해서는 이 플랫폼 노동 관련된 법제도의 향후 개선의 방향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고 좀 생각됩니다. 일단 아마 지금 제가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게 보통 이제 통상 예인데요. 좀 막 뛰어왔더니 좀 더워가지고 조금 양해해 주시면 제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마 이제 아시다시피 다 이 코로나 그 상황 이후로 이 굉장히 큰 어떤 사회적인 어떤 뭐 일시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비대면 환경들이 굉장히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이후에 이제 고용 환경 전반에서도 상당한 이제 변화들을 우리가 이제 예상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정부 정책으로 산업 정책으로 이제 제시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최근에 4월 29일에 나왔던 그 10대 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이라고 이제 하면서 약간 10개의 산업을 이제 혁신하기 위한 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 침체든 이런 것들로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 10가지 중에 거의 6가지 정도가 이 플랫폼 노동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뭐 발제문에 보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미 이 이제 코로나가 막 본격화돼서 우리 사회 이슈가 되기 직전에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 논쟁이 됐고 문제로 지적되어 왔었던 그 데이터 3법에 관한 개정이 사실 올 초에 이미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핵심적인 내용은 그간의 개인정보보호법 자체가 이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본래 목적 외에 이제 다 그 개인의 동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개정된 내용의 핵심은 사실 가명 정보라고 하는 방식으로, 즉 가명 처리, 익명이 아닌 이제 가명 처리라고 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개인 정보를 여러 가지 몇 가지 목적을 전제로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통계나 조사, 뭐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이제 이유로 할 때는 동의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상업적 비상업적 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사실 이 데이터 3법 중에 하나가 이제 신용정보보호법 관련해서도 이 금융거래 관련해서 이것을 이제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 익명정보를 사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열어두고 있어서 앞으로 향후에 이제 금융뿐만이 아니라 사실 근본적으로는 앞에 보셨던 그 약 한 6, 7가지 그 규제 혁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산업 분야들에도 이것이 확장될 가능성들은 굉장히 열려져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결국 이제 정말 많은 부분에서 플랫폼 노동과 관련한 그런 문제들이 계속 이것이 상호작용하면서 확장될 그런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 플랫폼 노동이 현재 몇 개의 그 업종에 국한된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산업 전체에서의 이제 고용 환경과 고용 지위들의 큰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제, 기본 인프라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들을 전제하고 우리가 이제 고용법, 그 노동법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접근해 가야 될 것인가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 플랫폼 노동 관련해서는 아마 일부에서 각종 이제 실태와 그 구체적인 현황들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노동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이제 속성들은 가장 크게는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기반을 중심으로 사실은 이용자와 그 다음에 노무 제공을 공급하는 공급자들을 이제 연계하는 약간 3자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실제 이 노동자성 판단이 가장 이제 1차적인 쟁점들이 되고 있는데 이 노동자성과 관련한 판단을 할 때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그 판단 기준들이 노동법 그 판례를 통해서 형성되어 왔던 것들이 있는데 실제 이게 플랫폼 노동의 특성과 고려해 봤을 때는 몇 가지 그 속성과 좀 연관해서 이 징표들이 나타나는 방식들이 좀 다양하게 달라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이제 착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 업무의 어떤 표준화가 가능한 방식으로 이 플랫폼 노동이 구성될 수 있느냐의 문제, 그리고 또 이 업무 배분의 문제에 대해서 이 플랫폼 기업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또 이 그 이용자와 그 노무 제공자 간에 서로 노출이 돼 있어서 취사 선택이 가능한 구조인지 아니면 기업이 이것을 사실상 결정을 하고 물량 배분을 하는 그런 방식인 건지, 그리고 이것이 뭔가 그 노무 제공의 형태가 지속적인 형태들을 띌 수밖에 없는 그런 성질의 것인지 등등은 사실 이후에 이제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관련한 영향들을 주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거 일일이 다 설명드리긴 어렵니까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핵심적인 얘기는 그겁니다. 과거에 전통적으로는 이 판단 기준에 관한 이 징표들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그 사실관계 그 내용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이 통제의 방식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이 관리 통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 구조가 있다라는 점이 이제 좀 특징이 아닌가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시간 관계상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제 부분이 바로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기반을 중심으로 이 전통적인 관계에서의 그 이자적인 구조, 즉 노동자와 사용자라고 하는 그런 방식들이 이제 깨어지는 문제들과 관련돼 있습니다. 저 이제 탈경계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첫 번째 노동자성과 관련해서는 이 노동자라고 하는 노동관계에 기반하는 뭐 임금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점차 이 노동 시간에 대한 통제 방식이 약화되면서 점차 이 노동자성이 좀 약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고, 전통적인 부분에서는 반면에 이 자영인이라고 볼 수 있는, 즉 그런 시간의 통제로부터 사실 자유롭다라고 이제 봐왔던 자영인의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다른 방식의 이제 경제적 종속이나 이런 것들이 심화되면서 사실은 노동 영역에 좀 더 밀접해지면서 그 경계가 흐려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인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 사용자성도 마찬가지로 이런 탈경계화가 생기는데, 특히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그 기업의 어떤 그 사업장이라는 것과 기업 바깥에 있는 시장이 사실은 경계가 이제 흐려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결국은 이제 노동법에서 전통적으로 파악해왔던 노동자성 판단이나 사용자성 판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제 노동자 개념 혹은 사용자 개념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과거에 유사하게 그 이제 근로기준법에 보면 그 노동자 개념과 관련해서 우리가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그 사업의 그 노무를 제공, 그러니까 노동력을 공급하는 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뭐냐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이것을 이제 기업으로 보통 우리가 이제 치환해서 이해해 왔었던 것인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뭐 박진성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죠. 기업이 아니고 뭔가 기업 집단을 포괄하는 그런 사업의 개념들을 이제 구성해야 될 필요성, 이런 얘기들을 했었었는데, 사실은 지금 플랫폼 노동에서는 단순히 이제 그 기업 외부의 복수의 기업 집단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시장과 기업 자체가 이제 그 경계가 흐려지는 과정 안에서 이 사업의 내용과 의미를 다시 재조정하고 재해석해야 될 필요성들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노동자성 관련해서 이 판단 기준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이것이 플랫폼 노동에서는 또 어떻게 해석되거나 그 한계를 갖고 있는지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플랫폼 노동의 얘기가 나오기 이전부터 실제 지난 약 한 10여 년 동안 노동자성 판단 기준에 관한 그 확장에 대한 논의와 해석들은 어느 정도 진전들을 이루어 오고 있었습니다. 94년도에 처음으로 뭔가 일반론 형태를 제시했었다가 구체적인 이제 판단 기준이 나왔던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 어떤 직접적 구체적 지시라고 하는 그런 지표에서 상당한 상당한 지휘 감독성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확장되는 과정들이 있었고, 또 그 사업자의 어떤 독립성과 관련해서도 과거는 형식적인 측면들, 지표들에 더 중심을 줬다면 이제 실질적인 부분들, 그리고 사용자의 어떤 경제적 우월적 지위에 근거해서 그 외관을 변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중요하게 고려해서는 안 되고, 그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징표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판단 기준들이 점진적으로 완화되어 왔던 추세가 있었던 것이고요. 최근에는 그것보다 이제 좀 더 완화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집단법과 관련한 얘기들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뒤에 가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두 번째로 이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 판단 기준뿐만 아니라 노조법상의 노동자 판단 기준도 점진적으로 완화가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처음에는 그런 일반론 없이 지휘 감독성 여부, 보수의 노무 어떤 대가성, 그다음에 노무의 성질이나 내용을 가지고 이건 이제 판단한다라고 하는 조금 약간은 러프한 이제 설시들을 해왔다가 93년도에 이 이후에 이제 2004년이네요. 2004년도에 이 노조법상의 노동자성 판단 기준은 그 법의 어떤 입법의 고유한 목적을 비춰봤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말하고 있는 근로계약의 어떤 체결과 관련된 주체, 즉 고용주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제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서 본질적으로 좀 다르게 고용관계를 좀 넘어서는 그 개념들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이제 처음 언급하게 되는 게 있고, 그 이후에 이제 2014년도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 근기법상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노조법상 노동자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이제 적용하면서 실제 언급하고 있는 바의 내용을 보면 이 임금이라고 하는 그 임금 종속성보다는 업무의 종속이나 독립 그 사업자성이라고 해서 이제 경제적 종속성에 좀 더 평가 요소에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18년도에 그 학습진노조 사건에서 대법원이 약간 구체적인 그 노동자성 판단 기준, 노조법상의 그 판단 기준들을 언급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대표적인 것이 보시는 것처럼 보수나 이런 계약 결정에서의 어떤 일방 결정성 여부나 그다음에 사업 수행에서의 어떤 필수성이 있는 그런 업무, 그 노무 제공이 그런 성격이 있는지, 그다음에 시장 접근을 그 이른바 사용 기업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인지와 같은 그런 경제적 종속성의 지표들을 이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고, 특히 2018년도에 방송 연기자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 앞에서 설시한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 중에 소득 의존성이나 아니면 전속성처럼 특정 사업자와의 어떤 긴밀한 어떤 종속성이나 인적 종속성과 관련한 부분들을 훨씬 이제 그 주된 내용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부족하다는 이유만, 특정 사용자의 어떤 지속성, 전속성이 없다는 것만 가지고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논의까지로 이제 좀 진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특히 이제 근기법상의 노동자성 개념도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그 2006년 이후에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그 경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린다면 판단 기준의 외형이 크게 바뀐다기보다는 판단 기준을 이제 근거로 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할 때 과거에는 훨씬 인적 종속과 관련돼 있는 사실관계에 더 착목했다면 점차 이제 경제적 종속성과 관련된 그런 사실들에 더 관심을 더 집중하고 있는 측면들이 이제 드러납니다. 대표적으로 이 업무 지휘 감독성과 관련한 부분들을 판단할 때에도 보면 전산 시스템을 통한 그런 관리 통제의 방식들을 두는 경우, 즉 간접적인 방식의 지휘 감독들에 있어서도 가능하다고 이제 보고 있고, 특히 이 공정에 사실상 편입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방식, 즉 전산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상 공정 안에 편입은 되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그 근로 시간이나 근로 장소에 대한 직접적 통제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업무의 어떤 내용이나 결과물에 대한 상당한 통제가 된다라고 보면 이것이 지휘 감독성의 상당성을 인정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례 보시면 뭐 의류 봉제 업종에서의 경우에도 그 결과물에 대한 상당한 통제들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전자제품 수리 서비스 업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전산 시스템을 통한 그 루틴한 방식으로의 어떤 지휘 감독들이 충분히 가능한 모양들을 또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보시면 그 임금과 관련해서도 예전에는 어떤 노무 대가성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직접적인 지위와 연동되는 측면들이 있었다면, 즉 인적 종속성과 훨씬 연동돼 있는 측면이 있었다면, 점진적으로는 어떤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거나 평가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고, 그 결과물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본다면 조금은 넓게 이것이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점진적으로 우리 판례의 그 판단 기준을 해석하는 경향도 이 경제적 종속성이 갖고 있는 사회 현실적인 부분들을 일정 정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이제 다른 내용들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독립사업자성과 관련한 부분들도 완화되고 있는데, 뭐 수도검침원이나 우편물 재택집배원 사건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이 노무 제공의 본래 성격 자체가 사업과의 어떤 불가피성, 긴밀성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경우에 일정 정도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대체하게 하는 방식들이 섞여 있다 하거나, 뭐 아니면 그 부수적으로 다른 이제 외부 업무들을, 그러니까 일종의 투잡을 하는 거겠죠.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만으로 노동자성은 이제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논의들이 있어서 사실상 이게 경제적인 주된 종속의 관계 안에 있다라고 보는 경우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업무를 대체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용한다거나 하는 부분들만으로 부인할 수 없다는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제적 종속성에 대한 비중이 조금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해석론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그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개념과 노조법상 노동자 개념이 어쨌든 명문의 형태로 좀 달리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문헌적인 차이들을 전제로 이제 그 집단법 분야에서의 노동자성 판단을 좀 더 확장해 가고 있는 해석론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 앞으로 이제 플랫폼 노동이나 이런 전반적인 그 산업에서의 인적 종속은 약화지지만 경제 종속성이 굉장히 이제 그 이전 못지않게 강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근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개념에 대해서도 재고찰이 필요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업이라고 하는 범위 자체를 해석하는 의미 자체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구성들을 사실 검토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오늘 여기서는 충분히 저희가 다루지 못했지만 사용자성도 그와 상응해서 이게 상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노동자 개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노동법의 보호 대상을 정하는 것이고, 그 보호 대상을 근거로 해서, 노동자 개념을 근거로 해서
이 노동법이 효과적으로 이 노동자에게 그 법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 책임 주체의 사용자 개념들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서로 연동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우리 노동법의 구조는 굉장히 좀 이질적이거나 좀 이질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 개념은, 노동자 개념은 근기법과 이제 노조법이 이렇게 다르게 설계되어 있지만, 또 사용자 개념은 사업주, 그 다음에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다음에 사용자 이익 대표자, 이렇게 돼서 둘 다 동일하게 문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이 고용계약이라고 하는 고리 밖으로 사고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인 약간 측면들을 가지고 설계되었었고, 해석의 한계들을 여전히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주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재해석하고 확대해가고, 또 혹은 그것들이 근기법과 노조법이 상호 통일적이고 일관되게 재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차후에는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의 어떤 노동법적 보호 방안과 관련한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현행 그 법령이 보이고 있는 태도, 앞에서는 이제 판례가 해석론적으로 이렇게 확대하기 위한 그 시도들을 하고 있으나, 법령에서의 그 태도들, 이런 새로운 형태들을 어떻게 이제 이 노동법 안에 포섭할 것인가에 관한 우리 그 법령의 태도들을 보면, 이 노동자와 자영인 사이의 어떤 제3지대들을 형성을 해서 제3의 범주에 대한 별도의 혹은 부분적인 이제 보장, 보호들의 방식을 취하는 형태를 이제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파견과 같은 방식에서 이 사용자 책임을 분산해 가지고 일정한 부분의 사용자 책임들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한다거나, 아니면 보시는 것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특수고용 형태 종사 근로자를 이제 두는 방식으로 별도의 이제 그 범주들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보시면 이게 어떤 개념적인 해석의 여지들을 넓혀놓은 게 아니라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는 업종들에 한해서만 산재보상 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사각지대 문제를 만듭니다. 특히 파견법도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제 위장도급이나 불법 파견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그 경계가 흐려 있는 상태고, 그런 사실상 파견으로 보일 수 있는, 그렇지만 위장되어 있는 도급 형태들에 의해서 파견법상 보호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 문제들을 해소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향후에 법제도 개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여러 이제 외국의 논의들을 이제 참조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이런 사각지대 없는 이제 보편적인 노동권을 설계하고, 그 위에 좀 더 엄격한 내용의 뭔가 구체화된 이제 그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노동권에 대해서는 그것에 부합한 그런 조건들이 형성되는 경우들로 이제 그 중첩적인 노동법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입니다. 보시면 그 특히나 이 보편적 노동권이라고 하는 말들은 이제 최근에 뭐 여러 이제 ILO 이레미레 선언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언급되고 국제사회에서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논의입니다만, 아직은 이게 확립됐다고 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편적 노동권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것도 좀 확대해 가려고 고민하는 이유는,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시간의 어떤 통제와 자율성의 문제에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고리가 되지 않고, 경제적 어떤 종속성들에 의해서 사실은 그 굉장히 어떤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왜곡되거나 변형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는 나의 진정한 의미의 나를 위한 그런 사업의 성격이 아닌 타인을 위한 노동 제공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넓은 범위의 취업자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노동권의 보호들이 전제되고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설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예 중에서 그 어떤 내용을 그러면 보편적 노동권의 내용으로 담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임금 노동자 관련한 이제 몇 가지 구체적인
기본적인 노동권의 내용들을 이제 좀 소개하고 있어서 참조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에서만 간단하게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서는 얘기를 이제 그 실태 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상 어떤 자신의 노동이 사회적인 의미나 가치로 평가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어떤 직업 활동에서 이런 그 사회적 평가가 배제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신용 거래 문제나 아니면 이후에 어떤 그 자신의 노동의 미래의 재설계와 관련된 뭐 직업 훈련이나 이런 사회적 지원들에서도 사실은 배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기타 그것을 위해서 뭐 각종 이제 보편적인 사회보장 보험 제도들을 어떻게 좀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거고, 그 외에도 온전한 노동상권의 보장이나 그다음에 각종 이제 뭐 집단적인 어떤 근로 조건이 결정되는 환경에 본인이 개입하거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알 권리의 문제들을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기타 무료 노동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나 부당하게 뭔가 작업 환경에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 등이 이제 여러 가지 같이 고민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좀 몇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그거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한 그 제도적 그 방향과 관련한 조금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이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해서는 이 국제적인 그 시야와 기준들을 보면 적어도 공통적으로 그 집단을 형성하고 교섭을 하고 집단적인 방식으로 근로조건들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권리는 이 개별적으로 각국 법의 노동자성 여부나 개별적 근로관계의 성질을 떠나서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되는 권리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공통적인 입장인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하 내용들을 보시면 사실 이제 그런 그 국제적인 여러 논의와 내용들을 소개해 놨기 때문에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러한 그 국제적인 논의들을 국내에 가져오고자 할 때 여전히 국내에 이제 노조법이 갖고 있는 한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노동조합법상 이 플랫폼 노동에서 이 노동상권을 실현한다라고 했을 때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노조법이 갖고 있는 역사적 배경 자체가 노동상권을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라기보다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들을 법률의 어떤 틀 안에서 여러 가지 요건과 제도로 가두는 그런 이제 문제적인 법률로 이제 많이 지적과 비판을 받아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 플랫폼 노동이 갖고 있는 그 탈경계화의 어떤 특성들 때문에 실제 이것을 가지고 왔을 때 노조법 안에서 온전하게 노동상권을 실현하기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첫 번째가 현재 노동조합법상 교섭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업 단위 교섭 강제를 하고 있는 기업 단위 교섭 강제 시스템 안에 갇혀 있습니다. 즉 지금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제도라고 하는 것이 두 개 노조가 존재하면 창구 단일화 하라는 취지인데, 이 그 두 개 노조가 어느 교섭 단위냐고 하면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교섭 단위일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랫폼과 같은 이런 기반의 산업 구조는 본질적으로 이 네트워킹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킹은 플랫폼 기업 하나가 시장과 네트워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다수의 플랫폼 기업들이 상호 네트워킹을 하면서 시장하고 열린 네트워크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활용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기업 단위로 묶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형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제도는 기업 단위, 창구 단위를 통한 대표 교섭권이 확보되지 않는 한 교섭 요구 자체를 할 수 없게 이제 설계가 돼 있어서 이게 애초부터 서로 악의가 안 맞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제 노조법이 갖고 있는 이제 구조가 본질적으로는 앞서 보신 것처럼 근기법상의 근로자와
노조법상 근로자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는 시작은 출발을 할 때는 이 개별적 근로관계를 기초로 하는 방식으로 집단법이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단체협약의 효력의 문제나 이제 단체협약이 갖고 있는 가장 강한 효력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보다 우월적인 효력, 그 다음에 강행적 효력들을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사실상 이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취업규칙 근로계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단협에 보면 규범적 효력의 적용에 있어서 이 단협과 위반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을 무효로 하고 강행적 효력을 인정하는데 문제는 근기법상 근로자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 이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없고 취업규칙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어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이 규범적 효력을 제대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이 디지털 특고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많이 이제 문제됐던 특고 단위에서도 동일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보면 실제 그 교섭을 집단법적인 노동자성이 인정돼서 교섭을 시작하고 교섭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도 사용자가 이른바 서비스 위탁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변경하는 시도들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서비스 위탁 계약이 근로 계약이냐 아니면 집단 취업 규칙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것을 제대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이런 경우에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들을 갖고 있고 실제 그래서 단협을 체결을 하더라도 그 내용을 위반할 때 위반에 대한 형사 책임 부분이 사실 임금 근로 조건과 관련한 즉 근로 계약과 관련한 부분들을 위반하는 것이냐를 이제 보는 이제 문구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형사상의 제한, 즉 단협 위반에 대한 형사 대응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또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이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해서 단체협약의 본질적 성격은 조합원한테 적용되는 것이고 비조합원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사실은 이런 플랫폼을 포함한 특수고용 안에서는 비조합원들이 사실은 이제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와 마치 조합원이 존재하는 것이고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마치 조합원의 아닌 그 일반 사업자의 경쟁을 방해하는 담합행위처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건설기계와 관련된 그 건설기계 조합원들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이 조합원에게 필요한 어떤 그 특수한 요구들을 사실은 다른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 일반 사업자들의 경쟁을 방해하고 불공정 행위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시정을 받는, 과태료를 받는 그런 사태들이 과거에도 있어 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이것이 만약 그 특수고용에서의 집단적 조합 활동들이 활성화되면 이 부분들이 계속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정거래법의 관계에서 이 노조법이 우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 제도적 개선들도 같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 노조법에서 제일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단결권, 단체교섭권뿐만 아니라 그것을 단결과 단체교섭을 이제 촉진할 수 있는 이제 쟁의권이라고 하는 대등한 결정할 수 있는 이제 그 쟁의권에 관한 사항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플랫폼 노동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취약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대체 근로를 금지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불이익 조치로서 사실은 그 시장 자체, 그 플랫폼 자체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문제들과 관련해서도 적절한 현재 노조법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에 노동조합으로서의 그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노동조합 활동들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제대로 된 교섭이 실제 운영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실제 쟁의행위 과정에서도 역시 제대로 된 부당노동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제 과정들이 한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지금 민주노총에서도 굉장히 많은 특고 단위들이 교섭을 정상화하고 사용자를 교섭에 끌어내는 과정들로만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소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라고 확인을 받았고 그리고 그렇지만 또 다시 노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필증을 받아서
교섭을 요구하면 또 그걸 거부하면 공고를 안 하면 교섭 창구도 아니라 절차에 공고를 안 하면 또 교섭에 안 나오면 이런 경우 이렇게 하나하나마다 지금 계속 법적으로 다투고 있고 그것이 계속 소송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것을 이제 현실에서 어떻게 풀 것인가에 관한 문제들이 같이 고민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 그 플랫폼 노동이 일반화되거나 이런 이제 디지털 산업화가 확장되는 과정 안에서는 이 초기업 교섭이 근본적으로 제도화되고 이것들이 강화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 특히 정부 역시 이것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에 관한 것들이 같이 정책적으로 검토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플랫폼의 경우에는 진출입이 굉장히 빠르고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조합의 조직화 관련해서도 이게 특정한 기업에 어떤 소속된 노동자가 조합에 가입해야만 그 노조가 해당 기업과 교섭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제한적인 방식의 집단법은 이제는 탈피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 제도적 검토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약간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긴 한데 사실은 현장에서 일부 이제 플랫폼 기업과의 교섭들을 뭐 교섭이란 이름을 띠진 않지만 이제 여러 노사 협의들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플랫폼 기업, 특히 IT 기업 쪽에 기업 그 경영자들의 마인드가 시장에 대한 이런 노사 관계, 고용 관계에 대한 경험들이 짧고 그리고 개발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고용 환경에 대한 그 노동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제 인사노무 관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고민들이 앞으로 같이 검토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뒤에 얘기는 아마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해서 그간에는 경제 위기들을 중심으로 얘기가 됐다면 지금 최근에 고용 위기의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사실은 정리해고를 통해서 뭔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 경기를 단기에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정부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국민 고용보험 얘기들을 또 하면서 이걸 보편화할 수 있는 안정장치, 고용 안정장치도 어떻게 이제 설계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단지 이것이 경영자들의 과거의 구조조정을 위한 좋은 기회가 아니라 이 보편적인 고용 환경들을 위한 제도 개선의 좀 출발로 우리가 삼을 필요가 있고 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문제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아마 방역 대책과 관련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제 한국 정부가 평가받는 과정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일정 정도 이 한국 정부의 역량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건 정부가 강한 정책들을 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 제가 봤을 땐 강한 정부 정책과 그것을 상응해서 보완할 수 있는 강한 시민사회 민주성이 같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식의 강한 정부만 있고 시민사회 민주성은 없는 곳과 약한 정부, 시민사회도 약한 어떤 일본의 어떤 환경들이 굉장히 차별적인 어떤 결과들을 보여줬던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적어도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그 우리 고용 환경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고 디지털 산업화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을 우리가 찾을 때 역시나 우리가 강한 정부 혹은 정부의 정책적 그 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시민사회 민주성 즉 집단적 노사관계를 활성화를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것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사실은 고용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서 그런 과정을 우리가 그 집단적 노사관계 부분들을 잘 구축하고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디지털 산업화 안에서의 고용 문제도 전혀 좀 다른 결과와 영향들 제도적인 설계들을 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발제자의 열정적인 발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40분 정도까지 해주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현 시와 적절하게 코로나 이후에 노동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플랫폼 노동의 특성이 인적 종속성에서 경제적 종속성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집단적 노사 관계를 통한 플랫폼 노동 환경의 재조정의 어떤 전제로서 시민사회적 민주성 또는 집단적 노사 관계의 환경이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아주 열정적으로 발제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토론을 들을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재환 박사님 토론문은 제가 아주 간단히 먼저 읽기로 하고, 이어서 윤현식 박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이제 발제자께 혹시 더 의견이 있으신지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집 70쪽입니다. 토론문은 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랫폼 노동에 대한 법적 개념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플랫폼 중개를 통하여 일자리를 구하며 일회성, 비상시적, 비정기적 일거리를 한 건당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획득하는 근로 형태라고 정의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앱을 통해서 배달 업무를 수행한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을 인정하고, 이 산재보험법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 첫 번째, 하나의 사업의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그리고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을 갖춘 일부 직종의 종사자를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배달 대행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A에게서 이륜 자동차 한 대를 임차하여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의뢰받은 음식물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나 사망한 B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는 주로 하나의 퀵 서비스 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소속 배달원들이 다른 배달업체의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달원의 전속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B에게 특수형태 근로자의 요건인 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직종 중 플랫폼 노동의 대표적인 직종인 배달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의 경우에도 산재보험법령에 범죄에 포섭되기 위해서는 전속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고, 산재보험이 임의가입 형태이고 적용 제외 신청도 허용되는 점에서 역시 보호 한계가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보호 문제점의 한계로는 역시 플랫폼 노동에 있어서 노동자는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발제자의 경제적 종속성에 따른 타인을 위한 노무 수행자의 보호를 보편적 노동권으로 확정하고, 나아가 인적 종속을 규율하기 위한 노동법적 규율을 두텁게 하는 중첩적 노동법 체계가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기초로 해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관계법령이 상호 유기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입법 방안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노동관계법상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만 이를 기초로 그에 따른 법적 조직화와 사회보장 체계의 편입 등 으로도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편 현대의 디지털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이고, 이를 기초로 하는 사업에서는 소수의 인간 관리자만으로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대체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자본의 패러다임과 그 도전에 직면할 것도 물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고용 환경의 변화가 목전에 도래하는 경우에 과연 노동법의 지속 가능한 미래가 있을 것인가
라고 토론자께서 일단 질문을 좀 던지셨고요. 그리고 그 멋진 신세계의 한 구절을 인용하셨는데 밑에서 세 번째 좀 읽겠습니다. 과학기술은 현재도 그렇고 멋진 신세계는 더욱 그렇듯이 인간이 그에 적응하여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휴식을 마련해 준다. 이것으로 김자 박사님 토론은 제가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윤현식 박사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5분 이내에 토론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너무 편파적인데. 그 발제해 주시는 그 내용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따로 이 토론을 할 의욕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저랑 거의 뭐 같은 관점과 그 내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걸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그래도 5분은 받았으니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사변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제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여기 오늘 준비 그 실무 분께 꼭 독립 연구자라고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왠지 뭔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어떤 분이 뭐 독립 연구자 뭐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실 때 제가 들었는데 뭔가 있어 보여가지고 야 나도 이걸 해야지 하고서 저도 이제 독립 연구자라고 했습니다만은 뭐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그 본질적으로는 백수라는 얘기죠. 예. 무직자를 표현하기는 좀 쑥스러우니까 이렇게 독립연구자라고 했는데요. 일이 없다 보니까 제가 요새 하는 게 이제 주로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그래도 이렇게 몸과 마음이 썩어 있는 상태를 계속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뭐 외국어 공부도 좀 하고 그 운동도 하는 거 좀 보고 그래서 이제 좀 보자 그래서 이렇게 만지작만지작 하다 보면 어느새 제가 이상한 걸 보고 있어요. 뭔가 이거 뭐 제가 전혀 보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무슨 뭐 국뽕맞은 막 그런 요새 그 유튜브 많이 나오죠. 뭐 K 방역이 뭐 세계에서 보니까 막 후덜덜 한다더라 막 이런 그런 거를 보다 보면 거기 이제 그 댓글에 그런 글이 달려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저를 이곳까지 이끌었군요. 뭐 이게 아까 알고리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유튜브가 처음에는 그 알고리즘이 저의 취향을 정말 어떻게 그렇게 쪽집게처럼 찝어서 제가 그렇게 좀 보고 싶어하고 저한테 필요한 그런 화면들을 보여주는 것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정도로 저를 끌어당기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정신을 차려보면은 제가 원래 그런 취향이 아니었는데 유튜브가 만들어준 취향에 따라서 제가 그걸 막 찾고 있더라고요. 그게 마치 이제 그 새로운 세상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저 자신을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보이기 쉽지만 그러나 결국 그걸 만지작거리고 있는 저는 어떻게 됐느냐 그냥 백수입니다. 저는 오히려 발전한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 시간 더 뺏기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딴 데다가 플랫폼 노동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그런 유사한 느낌을 자꾸 받습니다. 플랫폼 노동하니까 뭔가가 막 있을 것 같고 그럴싸한 것처럼 들리는 그런 네이밍이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렸느냐 노동자들에게 많은 자율성이 부여되고 뭐 어떤 노동 해방의 어떤 그 방향성들이 더 우리 앞에 넓게 펼쳐지고 있느냐 라고 해서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일부에서도 말씀하셨고 기조발제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뭐 대단히 이 문제가 심각하게 이 노동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 제가 뭐 항상 농담처럼 한 말입니다만은 법은 뒷북의 학문인데 일이 터지기 전에 어떤 그 사회적 변화를 추동하기보다는 터졌을 때 이제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법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과연 이 플랫폼 노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도와 법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대단히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발제를 들으면서 저도 제가 좀 뿌옇게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에 많은 그 명확한 어떤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토론문을 작성을 해봤습니다만은 솔직히 이걸 다 5분밖에 안 주셨기 때문에 이걸 다 뭐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토론문이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토론 문을 자료집에 넣을 수 있도록 보내드려야 되는데 백수가 유튜브를 보다가 그만 시간을 놓쳐가지고 못해 요즘 별지로 나간데 좀 양해를 드리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발제자께서 이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소개해 주셨던 그 국내 입법 사례 중에서 이제 프랑스와 독일의 어떤 관련 법률의 정비 내지는 그 독일의 사회적인 대응 이런 부분이 한국의 법률을 다시 이제 정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배웠고요. 저는 여기 아까 기조 발제 때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AB5가 이제 노동법 안에 삽입이 돼가지고 지금 됐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거기서 얘기했던 ABC 테스트가 저는 이제 여기 박스에 내용을 넣어놨으니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어떤 노동자성을 직접적으로 이 법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징표들을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이 고용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장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특히 저는 이제 여기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바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입증 전환의 책임. 그러니까 노동자성을 부인하려면은 사용자가 그 사람이 내가 고용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입증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국내에서 입법을 정비할 때 뭔가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 ABC 테스트에 대해서도 그 테스트의 ABC 자체가 너무 간단한 나머지 사실상 이걸 제대로 적용을 하려면 어차피 더 상세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비판이 분명히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좀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참조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좀 전에 국내법에 대한 어떤 한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시다시피 20대 국회에서 이 고용보험 일부 개정 법률안하고 산재보험료 요법에 이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고 그에 대한 보호 방안이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그런 개정안이 발의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확인을 해보니까는 지금 이게 그냥 폐기됐더라고요. 21대 다시 이게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의 입법 대응이라는 것은 대단히 지금 지지부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오늘 사실은 배워야 되는 부분인데도 이제 발제문으로서 조심스럽지만 제 의견이라든가 뭐 몇 가지 이제 좀 이런 건 어떨까 하고 좀 제안을 좀 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발제자께서 이 개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해주셨던 것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요. 플랫폼 노동이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쩌면 왠지 그럴싸해 보이는 그런 용어를 자꾸 만들면서 플랫폼 노동은 이런 거다라는 어떤 개념 규정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런 형태의 일을 하는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야라는 어떤 확신을 사회 속에서 이게 굳히기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물론 저도 이제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섣부른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플랫폼 노동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 대부분의 노동 형태를 제가 보면은 결국은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가지고 형성되는 일종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나와 있는 이런 어떤 기준 정의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정의를 이렇게 좀 염두에 든다라면은 이 플랫폼 노동이나 노동자들을 자꾸만 어떤 세분화 시켜가지고 결국은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려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일정하게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이제 좀 기존의 노동법 체계 예컨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근로기준법 체계라든가 노조법 체계라든가 이런 쪽에를 어떤 개념을 확대하거나 또는 상세한 내용들을 좀 더 정리를 함으로써 통상의 우리의 노동법 체계에서 최대한 이 플랫폼 노동을 포섭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법률의 내용들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개념 분화를 더 이제 촉진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좀 의미 제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이 법제가 굉장히 지금 지지부진한데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몇 년 전에 나왔었던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 보고서에 제가 이분의 이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서 영어로 되어 있는 이 제레미아스라고 읽어야 되는지 예레미아스라고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논문에서 이 제시되었었던 사용 종속성을 기능적 사용적 개념으로 전환하는 어떤 아이디어 이런 내용들도 좀 한번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법 개정 방향에서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 플랫폼 노동자들을 포함한 근로자 개념을 신설한다거나 또는 플랫폼 노동자에 특화해서 적용 예외 규정을 법 안에 열거를 하고
그리고 현행 근로기준법에 없는 어떤 특화된 보호 규정을 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현행법 체계에서 있을지 이런 거 한번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여쭙고 싶고요. 노동조합법 개정 같은 경우에도 이게 독일 단체협약법에서 근로자와 유사한 자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규정을 하면서 보호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질 수 있을까? 근데 물론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념을 오히려 더 확장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들이 기존 노동 형태로 들어오는 것을 또 방해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위험성도 있지만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발제자께서도 발제문에 충분하게 지적하셨는데 이런 입법적인 어떤 그 정비 과정 속에서 이 노동권 및 노동 상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이런 개별적 노사관계법, 노동관계법이나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여타의 진짜 그 노동자들이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헌법적 권리들이 보편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걸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분을 부탁드려서 10분 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바로 발제자께 그 토론에 대한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두 분 다 뭔가 일단 그 동의 입장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기본적으로는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일단 몇 가지 이제 방금 그 제안과 의견 등을 주셨는데요. 이거 보면 사실 이제 제가 그 고민을 다른 각도에서 계속 하고 있었지만 여기서 같이 밝히지 못했었던 내용들을 좀 보완해 주시고 좀 이렇게 채워주신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몇 가지 그 얘기 주신 것들 중에 대부분은 다 저도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뭐 첫 번째로 그 AB5 관련돼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제가 너무 이제 이쪽 자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걸 사실 너무 당연해서 그냥 추정제도라고만 써놓고 다시 막 이렇게 상세하게 소개하지는 않았어요. 워낙 많은 글에서도 이미 지금 작년 거의 내내 소개가 되고 있어가지고 발제문서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이제 보편적 노동권 얘기를 할 때 기본도 사실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일단 노동자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시 재검토가 좀 이제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했었을 때 이것을 이제 확장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그 추정제도와 같은 방식들이 좀 설계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는 이제 뭐 가령 뭐 보편적 노동기본권 같은 정말 기본적으로 설계돼야 될 내용들을 기본법 차원에서 다 약간 이제 설계하고 이제 개별 더 그것에 플러스 알파의 어떤 제도들이 이제 필요한 경우들은 그러한 말씀하셨던 어떤 이제 사용자의 어떤 기능적 측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적용할 수 있는 노동자 범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었는데요. 이 부분들은 아마 국내에서는 이런 추정제도 도입에 관한 고민들을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만만치 않은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걸 또 다시 세부적인 기준들을 만들고 했을 때 어떻게 이제 입법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들이 꽤 이제 많이 필요한 부분일 거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리고 이 그 디지털 특구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런 특수고용들이 계속 이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근로자성 징표 개념에 대한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자체를 이제 사용자 개념에 빗대어서 판단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는데 저는 사실 노동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은 서로 상호작용하거나 서로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보면 이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약간 추정제도를 통해서 확장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이거는 일단 첫 번째는 노동법의 보호 대상을 누구로 할 거냐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해지면 사용자 개념은 오히려 그 노동자 개념에 상호 연관된 범위에서 기능적으로
그걸 설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뭐 가령 조경배 선생님도 예전에 뭐 지적해 주셨던 바처럼 뭐 일본에 그런 사용자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혹은 뭐 윤혜림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그 집단적 노사관계 그 사용자성 판단할 때 보면 대항관계설이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이게 뭔가 사용자가 독자적으로 뭔가 이제 실질적 지배력이 있냐 아니면 뭐 종속성이 있냐 이런 것을 별도로 노동자성하고 따로 판단한다기보다는 노동자성이 약간 이제 기점으로 해서 그 집단법 관계에서의 어떤 대항 관계가 있는 사용자들을 책임을 이제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귀속시키는 그런 방법들까지도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것이 다 비슷한 논의의 어떤 연장선 안에 있는 게 아닐까 이제 그렇게 또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동안에는 근데 이제 노조법은 그러니까 근기법은 건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근기법의 노동자성, 사용자성은 별로 건드리지 않고 집단법을 이제 계속 확대하려고 하는 방식으로만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진행되어 왔던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논의는 주로 그런 거였죠. 근기법상의 노동자 사용자 개념하고는 노조법 좀 다르게 갈 수 있어. 약간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많이 설계가 됐는데 어떤 면에서 이제 플랫폼 노동이나 이런 것들 계속 이제 경험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집단법이든 노조법이든 근본적으로 노동자성, 사용자성 자체가 보편적으로 좀 확장될 수 있게 하는 전제가 더 공통적으로 통일적으로 확장되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고민들도 이제 같이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로 이제 같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같이 이후에 다른 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볼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네. 다루지 못한 내용은 이후 이제 종합 토론에서 좀 더 자세히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 없이 이어서 종합 토론으로 가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열정적인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